그러면 무정부적 이상론을 보시겠습니다. 무정부적 이상론. 이거는 학교 교육 자체가 문제가 많다. 왜 문제가 많으냐? 기존의 사회체제랑 사회제도를 그냥 재생산하고 그거를 이제 아동들에게 강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무정부적 이상론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얘기를 꺼내보면은 의식화 교육론을 얘기를 합니다. 프레이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두기랑 분할하기라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의식화 과정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 거리두기, 분할하기 나오죠. 거리두기가 객관적 성찰을 얘기한다면 분할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적 시간을 그 총체적인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측면에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조망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망을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거쳐가면서 이 어떤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인식을 할 수 있어야 지금 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억압적인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론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억압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어떤 침묵의 문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어떻다 그래요. 억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식하려면 전체적으로는 어떤 모양인지 부분은 어떤 모양인지 계속 탐구를 해서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잘 파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그 잘 파악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주체적 인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체적 인간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기존의 어떤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혁을 꾀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결국에는 길러내기 위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행 저축식 교육이라든가 그 문제 제기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은행 저축식 교육과 침묵의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은행 저축식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은행에 우리가 돈을 넣어놓잖아요. 그럼 뭐 돈이 거기 있다가 어떻게 우리가 돈을 써요? 그걸 돈을 꺼내다가 우리가 돈을 쓰죠. 그런 것처럼 은행에서 은행 우리가 저금해 놓는 것처럼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긍정적인 느낌이 아닌데 아무튼 피집의 계층을 억압하는 그 억압적인 계층이 있죠. 억압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 계층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사회 구조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것처럼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놔요. 그러다가 누가 그걸 아이들한테 전달하냐면 선생님, 교사가 아이들에게 그걸 차곡차곡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아이들이 차곡차곡 아주 체계적으로 전달받게 되면은 자기가 억압받고 있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역할을 바로 그러한 어떤 아이들이 수동적으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과정을 누가 실행을 하느냐, 바로 교사가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침묵의 문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어떤 사회의 억압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침묵한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바로 침묵의 문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체제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단지 축적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에다 예금하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은행 예금식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식 교육을 하고요. 의식화를 해야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모순적인 사회 구조라든가 변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할 수 있고 변혁을 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제기식 교육을 하고요. 이거는 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비판적 의식을 고취하고 변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쪽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 대화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대화랑은 좀 다르죠.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무지의 아예 뭐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아는 단계까지 가는
그리고 그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단계에서 이게 이제 대화술이라고 하는 거죠. 대화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파술이라는 것까지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단계에서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그게 이제 삼파가 아이를 이제 낳는 걸 도와주는 거니까 진리를 꺼내는 거니까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으로서의 어떤 대화를,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을 도와준 어떤 수단으로서의 대화를 얘기를 했다면, 프레이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판적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비판적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대화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단지 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지식, 정제되어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비판적인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배운다는 거고. 그래서 의식화 단계까지 도달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 역할 볼까요? 피어갑자 해방,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활동가. 그렇죠. 그래서 주체적인 문화의 생산자고요. 비판적 일관의 형성자고요. 해방과 사회 변혁의 선구자고요. 사랑과 희망의 전달자고요.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글거리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긍정적인 단어들로 상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의식화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덕목조차 없으면 의식화 교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그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어떻다 그랬어요. 전체에 대한 조망과 부분에 대한 조망이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죠.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짜증날 수 있는 작업들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의 헌신으로까지 이어지는, 헌신으로까지 이제 논리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리치의 타락교론 보시겠어요? 학교 무용론이라고 하죠. 요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걸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학교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의미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극단적으로는 학교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탈학교론이에요. 학교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학교에서 추노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탈학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대 학교가, 일리치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현대 학교가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식과 기능을 전달해서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상급받고 진학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도 실제로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학교가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잘 분석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졸업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졸업장, 우리가 아까 졸업장 어떤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부르디에의 문화적 재생산론에서 이 제도화된 문화자본 얘기를 했잖아요. 제도화된 문화자본이 바로 학력 또는 졸업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타락교론에서의 졸업장이 바로 그 졸업장과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의 능력을 증명하는 지표, 똑같은 건 아니고 약간 비슷하죠. 능력을 증명하는 지표는 맞는데 그게 진짜 그 학생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뭘 나타내나요? 그냥 공부 잘한다는 표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만이 어떤 가장 보편적인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졸업장이 없으면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졸업장을 부여하는 주체인 학교라는 것이 사라져야 된다까지 논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좀 그렇게 가는 건데요. 아무튼 학교 교육이 이래서 좀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리치의 타락교론이에요. 자, 그러면 애들이 배우기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배우냐? 바로 이 학습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망이 뭐냐면 그냥 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얼기설기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보시면 사물, 어떤 롤모델이나 어떤 아이디얼 폼 같은 것들 있죠. 그 모범, 동료 학습자, 그리고 연장자, 교육자 이런 것들이 이 학습망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습망,
이 사물, 모범, 동료, 연장자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얼기설기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학습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망을 통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일리치가 타락교론인 거죠. 자,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평생교육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생학습 사회, 뭐 평생교육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요 학습망이라는 게 그런 평생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어느 정도 그 오버랩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머의 학교 사망론이라고 볼게요. 이것도 타락교론이랑 비슷한데요. 이거는 타락교론보다 한 발 더 갔어요. 약간 좀 더 극단적이죠. 자, 그래서 라이머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보세요. 학교가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분하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식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학교가 승리자랑 패배자를 구분짓는 곳이래요. 그러면 그게 좋지 않다. 승리자, 패배자 왜 나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라는 것이 그런 어떤 썩 좋지 않은 기능만을 수행하는 거니까 학교라는 것은 이미 사망했다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본연의 역할이 뭐예요? 아동들을 잘 교육해서 내보내 배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아동들에게 서열의식만 만들어주고 어떤 그 승리자와 패배자,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고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학교가 그 본연의 기능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본연의 임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학교 같은 거 다 필요 없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것가 이제 중점적인 어떤 그 강조점은 아니고 학교가 죽었으니까 살리자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지금 학교는 학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기능들 보시면 도덕적 성취, 지적 성취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승리자와 패배자로 어떤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그런 기능들만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서열화 기능만 수행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지적 성취 그리고 도덕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장소로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교육사회학 이론을 보시겠어요. 이제까지는 기능론과 갈등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었느냐, 거시적 이론이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어떤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해서, 교육 구조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느낌이었죠. 신교육사회학은 개인의 어떤 소서사에 조금 더 관심을 둡니다. 개인의 소서사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 이제까지 기능론적인 어떤 교육관, 갈등론적인 교육관, 또는 교육이론 이런 것들은 학교와 학교 외부의 사회 전체와의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신교육사회학은 학습자 개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작용들 있잖아요.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을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해석적 패러다임이라고 하고요. 대안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론적 배경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정도는 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골렘 효과 또는 스티그마 효과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있었죠. 자성예언 효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나의 그 어떤 개념 정의가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좀 고급스럽게까지 접근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그거예요. 사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이게 상징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징이 바로 그 개념 정의, 낙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하는지 이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것들이 바로 사회적 현실로서 현실화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 사회적인 상징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미시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과 그래서 그 자성기원 효과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상학적 사회학, 뭐 민속방법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민속방법론 같은 경우는 그냥 참여관찰법 뭐 그런 것들과 똑같이 어떤 질적인 어떤 분석을 통해서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질적 연구인데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것들을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의 어떤 그 관계의 분석을 할 때 활용을 했다는 그런 거 정도예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과정관과 신교육 사회학적 교육과정관 이 두 개를 분류를 해놨는데 비교를 해놨는데 그냥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의 이 신교육 사회학 이론의 어떤 주요 관점을 좀 보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제가 전통적 교육과정관이랑 그 신교육 사회적 교육과정관이랑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신교육 사회학 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체로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좀 갈등론과 많이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일단 집단의 이해관계 또는 그 우월한 지위 그것들을 반영한 어떤 사회적인 구성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지배 집단의 어떤 그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가치관이나 규범이라든가 태도, 그 지배 집단이 원래 향유하고 있던 그 공유하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죠. 가치관, 문화, 뭐 규범, 태도 이런 것들을 그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모범이라든가 표준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주입을 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들을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접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면화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위계 원칙을 교육과정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체로 신교육 사회학 이론과 좀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갈등론과 그러면 신교육 사회학 이론이 어떤 면에서 다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교육 사회학이 항상 갈등론과 비슷한 건 아니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대체로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하나가 뭐냐면 신교육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사회 간의 어떤 사회와의 관계보다는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떤 역동, 학교 내 역동 같은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화적 헤게모니론 보시겠습니다. 일단 헤게모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비슷한 거 하나 봤어요. 아비투스적 문화자본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헤게모니가 뭐냐면은 헤게모니는 물리적 힘이나 폭력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피지배 계층의 동의를 도출한다는 게 중요해요. 능동적인 동의를 도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능동적 동의를 도출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해서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지배 방식을 말해요. 지배 방식. 아비투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아비투스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아비투스는 뭐라 그랬냐면 아비투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사고 방식, 인지, 양식 그것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보세요. 개인에게 내면화된 지각, 인지, 행위, 습성, 성향 또는 교육이나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취향이나 심미적 태도 이걸 얘기했죠. 한마디로 그냥 어떤 사고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사고하는 방향이라든가 습관화된 자기가 그냥 쭉 경험을 통해서 자기 누적해온 경험을 통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아비투스고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비투스랑 이
헤게모니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헤게모니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생활 그 사고 방식 또는 사고의 습관 이런 게 아니고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지배하는 방식. 자, 그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그래서 헤게모니는 피지배 계층의 능동적인 동의를 도출해냄으로써 물리적 힘 또는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피지배 계급을 지배하도록 피지배 계급에 능동적으로 어떤 지배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지배 방식이 바로 헤게모니입니다. 자, 근데 헤게모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그 제도화된 어떤 그런 어떤 그 사회 구조 이런 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내포하게 그런 가치관을 내재화하게 만드는데 그 특성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의식 구조 자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게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그 아비투스가 이런 헤게모니로 인해서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매스미디어나 예술이나 대중문화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 가지 경로, 그 정보의 채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모두 문화적 재생산이나 경제적 재생산 이것과 다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재적인 교육 과정이 개인의 어떤 그 아비투스를 형성하는데 물론 여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의식 구조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비투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개인의 의식 구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개인의 의식 구조를 그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그 지배 계층이 지배 계층이 향유하는 지배 계층이 공유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을 능동적이면서 순종적인 그러한 개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산출하는 지식이라고 여기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산출하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달받는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지식을 전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식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죠. 얼마나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한 어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노동시장에서 나중에 학교를 언젠가는 졸업을 하게 될 거고요. 언젠가는 직업 세계로 아동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노동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학교에서 전달받은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가 학업 성취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기제가 바로 학교에서 전달받는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달받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기제가.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얘기 하죠. 학교는 상대적인 자율성 또한 갖고 있죠. 그리고 지배적 헤게모니를 비판하는 반헤게모니를 생성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전달하는 그런 장소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반헤게모니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모순적이라는 어떤 그 특징이 나타나죠. 헤게모니를 전달하는데 반헤게모니도 형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어떤 기존의 그 헤게모니를 전달하는데 강조되어 헤게모니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헤게모니가 작용하는 과정에서 헤게모니는 지배 방식이니까 전달이라고 하기보다는 헤게모니 작용한다고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헤게모니가 작용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는 기존의 어떤 사회 구조가 그냥 전달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헤게모니가 작용하는 반헤게모니적인 어떤 작용이 작용할 때는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던 그 어떤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모습들이 있죠. 비판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고 그 인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기존의 사회 구조가 갖고 있던 모순을 개선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식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의식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반헤게모니가 형성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헤게모니만 실행이 되는 거고 헤게모니만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는 겁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바로 그 그람시가 얘기했던 그 헤게모니 개념을 차용을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뭐예요? 공식적 교육과정이 학교라는 어떤 교육기관에서 사용이 됨으로써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수적 효과가 잠재적 교육과정이잖아요. 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과 과목들을 공부를 하겠죠. 그런데 공식적인 교육을 받는 와중에 다른 학생들과 개별 학생이 다른 개별 학생과 개별 학생이 어떤 다른 개별적인 어떤 존재인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 집단 내 역동이 바로 인간과 인간이 대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생성이 되는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았던 교육의 주체인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육의 주체는 학생도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근데 교육 과정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사와 학교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교육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칭찬을 받는지 상찬이라든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느냐 그러한 어떤 역동적인 과정들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떠한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느냐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 학교에서 재생산되는 이데올로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안 좋은 겁니다. 자, 보세요. 과학과 산업의 사회의 발전이 의존한다. 그래서 이건 글쎄요. 이건 개인적으로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과학과 산업에 의존해야 사회가 발전하죠. 종교, 무슨 인문학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팩트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이데올로기 요소인데 그런 게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과학과 산업에만 의존을 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사회의 발전이 과학과 산업에 의존한다는 그런 신념 이거는 100% 항상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런 대체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부정적인 이데올로기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학교에서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주의의 어떤 신념, 능력주의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인 믿음 이런 것들이 재생산된다. 경쟁 시장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다. 능력주의죠.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어떤 그 신념, 그 어떤 미신 이런 것들이 재생산된다는 게 이제 안 좋은 점이고요. 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맹신, 훌륭한 삶이라는 삶은 개인으로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 이 결국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맹신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가 결코 올바른 사회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더 좋은 어떤 현실적으로 더 좋은 그런 체제를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생각을 가만히 해봐도 어떤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병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이윤이라든가 이득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를 추구하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체제를 생각을 해낸다면은 저는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그러한 시도였던 그 공산주의는 결국엔 독재로 끝났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상론에 불과하다는 어떤 강력한 증거를 남기고 패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떤 공산주의라든가 어떤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체제는 아직 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좀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병폐를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체제가 좀 개발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사회 체제를 가진 어떤 국가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맹신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이데올로기로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적 헤게모니론 자체가
좀 비판을 받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그러면 학교의 자율성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학교 내부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학교 바깥에 있는 특성들이 학교 내부로 들어와서 재생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 바깥에 좀 신경을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이 지금 그 문화적 헤게모니론이 얘기하는 그 어떤 전제랑은 좀 안 맞는, 악의가 잘 안 맞는 그런 구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네 살 깎아먹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여전히 사회의 하위 체계로만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단으로만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번스타인이 주장했던 이론들을 보시겠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스타인이 주장했던 이론은. 하나는 문화 전수 이론 또는 이게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고도 해요. 이 이론이 있고요. 교육의 자율성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 전수 이론부터 보시겠어요? 자, 문화 전수 이론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언어 표현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구어 형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제된 언어 코드, 제한된 언어 코드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제한된 언어 코드가 뭐냐면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번스타인이 얘기하는 걸로는 이제 사회 계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계층별로 사용하는 어떤 언어들의 형식이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다는 그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휘의 사용 패턴이라든가 문장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사회 계층이라는 거는 층위가 있어요. 그죠? 상류층이 있고요. 하류층이 있습니다. 중위층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어떤 학교에서 스탠다드로 설정하는 것은 어디에 코드가 맞춰져 있나요? 상류층에 맞춰져 있죠. 굉장히 정련되어 있고 세련되어 있고 고급 어휘들을 사용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시겠죠? 확실하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언어의 사용 패턴은 상류층에 맞춰져 있잖아요. 상류층에 맞춰져 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급 어휘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상류층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언어 코드가 평상시에 사용이 되고 있는 계층인 상류층 아이들은 적응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당연히 적응을 잘 하겠죠. 그리고 중위층 같은 경우에도 상류층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중위층은 굉장히 폭이 넓죠. 그래서 하류층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위층도 있지만 그래도 중위층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사회를 구성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다기보다는 상류층 일부 있고 하류층 일부 있고 여기 중산층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중위층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회문화 시간이라든가 공통사회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그래프. 그런데 중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류층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류층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류층과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중위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류층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의 어떤 표현, 단어의 어떤 범위라든가 단어의 다양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문장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언어 사용의 패턴들이 상류층에 굉장히 가깝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상류층이 사용하는 언어 패턴이 어떤 그 학교에서 사용되는 언어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적응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근데 하류층은 어떻겠어요? 하류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언어의 수준이 굉장히 저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만 하면 일단은 CXX 이렇게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욕으로 시작해서 말이 욕으로 끝나죠.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도 전혀 다양하지 못합니다. 썼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속 리커시브로 사용을 하죠. 단어의 사용이 제한이 된다는 것은 사고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뜻밖에 안 돼요. 언어가 여러분의 여러분이 사고를 고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하류층 아이들 그런
하류층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개수가 제한이 되고 표현이 제한이 된다면은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간단한 얘기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분배와 배분 전혀 다르죠. 분배 같은 경우는 분배 같은 경우는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배분은 그런데 어떤 그 평등과 관련된 공정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 공정한 어떤 형평성과 관련된 것들이 배분이고요. 그리고 공평성과 관련된 것이 분배입니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배분과 분배는 구분할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분배와 배분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죠. 분배를 조금 멋지게 쓰면 배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분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단어의 어떤 미세한 미묘한 의미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전라도 사투리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거시기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다 거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도 잘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자기가 스스로 구분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이렇게 돼서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하류층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지금 브루디가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바로 제한된 언어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단어의 수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장의 구조 역시 제한된 언어 코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 공부할 때 보셨던 문장 중에 단문이라는 게 있어요. I'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바로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또는 목적 보어가 나오고 I am a boy 그러면은 그 a boy가 명사니까 그게 보어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구조, 그런 구조를 단문이라고 하죠. 근데 복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I'm a boy who is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이 같이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을 수 있죠. 심지어 뭐 영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도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문장에도 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영국의 그 EPL 옛날에 EPL이었죠. 지금 이제 프리미어 리그라는 리그가 있는데 축구 리그죠. 여기에 아드낭 예누자이라는 있었어요. 아드낭 야누자이라고 하죠. 근데 얘가 근본론이라는 그 글이 아주 명글이 있었는데 명문이 이 야누자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얘는 없다. 콤마 근본이라는 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말도 도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의 도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차어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원래 그 도치를 해도 굉장히 알아듣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익숙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언어의 어떤 품사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문의 어떤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문장 구조, 복잡한 문장 구조 이런 것들도 하류층은 구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그러한 어떤 문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언어 코드로 인해서 학습의 결과까지도 좌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번스타인의 어떤 문화 전수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정교한 언어 코드 보시겠어요? 정교한 언어 코드가 뭐예요? 결국에는 분석적이고 개념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굉장히 잘 정련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그렇고요. 문장 구조도 그렇고요. 굉장히 세련되고 세밀한 그 의미 구분이라든가 이런 미묘한 어떤 정보의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언어 사용 방식이 바로 이 정교한 언어 코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어 양식 또는 어법 이런 것 차이로 인해서 결국 학습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나고 결국에는 그 하류층에 있는 그 대중어를 사용하는 이제 제한적 언어 코드를 사용하는 계층의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학습 결손이 일어나는 셈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브루디웨의
번스타인의 문화 전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결함을 보충해야 되겠어요? 결함을 보충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보충 수업이나 그 진단 평가를 좀 해야 되고요. 어느 부분이 결손이 되어 있는지 진단 평가를 해야 되고요. 진단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러한 어떤 보충 학습의 어떤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어떤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원천적인 결손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자율성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학교 외부의 사회적, 경제적 힘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어떤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것들이 교육과정 분석이라든가 분류라든가 구조 이런 것들이 좀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작업, 교육과정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형성 과정과 사회의 지배 원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분석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힘이 어떻게 교육 내부에 영향을 미치느냐, 교육은 교육 바깥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외부적 힘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타협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느냐,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게 이제 교육과정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와 구조, 이거는 니은의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니은의 아래로 이제 A, B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분류와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분류는 결과적으로는 지식의 조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목이나 전공 학과 간의 부분이 명확한 정도. 그래서 분류가 명확하면 우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렇게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 것처럼 통합적인 어떤 교과목 통합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라 교과목 자체의 어떤 그 바운더리를 계속 유지하는 형태의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이 분류가 강할 때 나타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이 지식의 전달 방식에 대한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가 강력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 학습자들한테 그냥 전달하는 그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학습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요. 구조가 약한 경우에는 그 좀 구성주의적 학습이 나타나는 그런 구조가 약할 때는 구성주의적 학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그냥 하나하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요거랑 요 두 가지만 잘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CFF, C 플러스, F 플러스, C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요 두 가지가 가장 잘 서로 대별되는, 서로 가장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형, 통합형이에요. 그래서 집합형 전통적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죠.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 방식이 과목 간의 어떤 바운더리가 강력하게 유지가 됩니다. 통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요. 근데 통합형 또 열린 교수법 이거는 굉장히 구성주의적이고요. 통합주의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비가시적 교수법이랑 가시적 교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적 교수법은 이게 그 가시적 교수법과 비가시적 교수법이랑 비가시적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수 방법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식의 전달과 성취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가를 해서 평가의 결과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시적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도덕 시험, 윤리 시험 잘 보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윤리적인 어떤 개념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시험을 잘 본 거잖아요. 암기를 잘하고 이해를 잘하고 이러면 시험 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학습자의 내적인 변화를 중시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 교수법이랑 비가시적 교수법이 있는데, 가시적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죠? 성취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시험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시험을 보면 아동이랑 비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비가시적 교수법 같은 경우는 시험을 안 봅니다. 시험을 안 보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학생 간의 비교가 가시적 교수법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비가시적 교수법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내용의 사회적 구성인데요. 이건 그냥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수학습의 사회적 구성,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신교육 사회학의 의의와 비판 쭉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걸 몇 가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분석을 비판하고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에 비중을 두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과 어떤 사회의 어떤 모순적인 구조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불평등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분석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뭐 개인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인 어떤 분석, 이걸 통해서 나타냈어.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사회 구조랑 이제 서로 정합성이 떨어질 때, 개인의 어떤 특성이,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회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제도와 기능 중심의 교육 사회학으로부터 교육 내용, 교육 과정, 학교 내부 현상. 지금 보시면 여기가 것이고요. 여기가 미시가 되겠죠. 요거는 사실은 갈등론에서도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기 3번이 중요하고요. 4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5번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6번이 중요합니다. 요 3번, 4번, 6번 요 세 가지 정도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3, 4, 6번을 잘 암기를 하셨다. 그러면 5번까지도 좀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비판도 있겠죠. 비판이 뭐냐면 일단은 까는 건 잘해요. 근데 뭐 대안이 없죠. 그리고 지식의 상대성을 절대화하고 있어요. 모든 건 상대적이라고 그랬는데 지네 거는 절대적이래요. 모순이죠. 그래서 역설적인 오류에 빠진다. 근데 요거는 애매하다. 자, 그리고 요거 있죠. 3번이 중요합니다. 1번이 중요하고요. 3번이 중요해요. 교육 내용에 선발된 지식, 교육 내용에 포함된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 내용에 포함된 지식이 왜 포함이 됐겠어요? 어떤 우리가 역사적으로 꼭 누적시켜 왔던 어떤 유용성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그런 교과나 어떤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선택이 되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있어요. 지식의 구성이나 형식,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누적시켜 왔던 유용성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그게 유용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선발이 된 건데, 그걸 좀 무시하고 있다. 이런 그게 무의미하다, 이런 식으로 좀 무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현상학적 인간관을 전제한다. 근데 요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현상학적 인간관을 존재하는데, 현상학적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바로 의식적인 존재이고 주체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의식적 존재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맞나요? 사람이? 항상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우리가 이제 구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구조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위치하고 있다. 배치가 잘 이루어져 서로 기능을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게 구조주의잖아요. 물론 이제 신구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구조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구조주의, 옛날 구조주의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건데, 아무튼 둘 다 구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의식적 존재, 주체적 존재 다 좋은데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들로 보면은 그 의식적이고 주체적인 건 좋은데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설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교육 사회학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이 약간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잘 알아두시고요. 그 추가로 2번까지 자 요거는 괄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1번, 2번 괄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번 같은 경우는 갈등론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료 집단, 또래 집단은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사회화 방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력 상승과 학교 팽창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기능 이론 뭐 그냥 쭉 보시면 되죠. 고등교육이 왜 확대되느냐? 여기 보시면 산업사회가 산업화 때문에 고학력자를 필요로 하게 됐기 때문에 학력이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과잉 학력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지위 경쟁 이론 또는 계층 경쟁론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학력을 쟁취하려고 한다. 학력을 취득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 디플로마 디지즈, 졸업장 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도어라는 학자가 명명을 했는데 굉장히 그 현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냐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력 경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고학력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잖아요. 좋은 점이 있죠.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너무 좀 취약한 그런 어떤 설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졸업장병 뭐 이거는 뭐 그래요. 그래서 지위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 학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학력에 대한 어떤 추구가 점점 더 강화된다. 이게 이제 졸업장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인플레이션도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보시면 약간 이론적인 어떤 극단으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순수하게 이론적인 어떤 그 사고 실험에 가까운 그런 얘기긴 한데 사람이 금방 쉽게 죽지 않잖아요. 80년, 한 100년 이렇게 살아야 죽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의 어떤 지위 확보를 위해서라면 점점 더 학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 인플레이션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한 40살, 뭐 30살 이렇게 먹고 죽는다면은 대학교까지 나오면 몇 살이에요? 24, 25 이렇잖아요. 근데 30살에 죽어요. 그러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근데 80살, 100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수십 년간의 어떤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샐러리인데, 높은 샐러리를 얻을 확률이 높은 것이 학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기술은 관계없어요. 근데 학력이 높으면 능력이 좋다는 신호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는 사람이 없대요. 얘는 그 능력이 좋으니까 돈 많이 줘야지. 너는 학력이 별로니까 돈을 별로 안 줄 거야. 이렇게 신호기, 비콘 같은 걸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력이 점점 예전에는 이제 그 학력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적체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학교만 나와도 5 이랬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대학을 가려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뭐 아무튼 뭐 좋은 대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지방에 어떤 그런 그 2년제 뭐 전문대 이런 데는 돈만 주면 그냥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 같은 경우가 일단 거기도 고등교육 기관이란 말이죠.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데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 그러면 얘도 대학 나왔고 얘도 대학 나왔어. 그러면 대학에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쭉 있었던 시절이랑 지금처럼 대학교 나온 사람이 쭉 있었던 시절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학교 졸업장 수준만 높아졌지. 그래서 요즘에 점점 석사나 박사에 대한 어떤 그 요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느낌이 어땠냐면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고등학교 때 다 배우고 왔어야 되는 내용을 모르고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점점 대학교가 고등학교화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해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이제 대학교 와서 배우는 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준이 높죠.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일부 어떤 케이스들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이제 학력의 평가 절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교육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자, 보울드랑 긴티스인데요. 진티스 아니고 긴티스입니다. 긴티스.